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대접을 받았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에는 보육원에 기부도 하고 겉으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아주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쇼윈도 부부였고 저와 오빠는 배다른 남매였습니다. 오빠의 생모는 템프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업소녀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집안의 급비사항이었죠.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저보다 오빠는 뭐든 잘했고 공부에 대한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저는 오빠보다 나은 것이라곤 빼어난 외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사춘기가 되어 2차 성징이 시작되자 오빠의 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스킨십을 하다가 인기척이 들리면 멈추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암투병 중인 할머니 할아버지와 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오면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제 나이 15살, 오빠는 19살이었습니다. 전 무용과 레슨 때문에 같이 동행을 못했고 오빠는 고3이라는 이유로 공부한답시고 같이 못 간 겁니다. 그날 밤 전 이복 오빠와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싫다고 몸부림을 쳐도 소용없었죠. 그날의 기억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점점 그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전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무용 연습도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뛰어난 머리로 명문대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죠. 전 친부모님의 딸이었지만 절대로 그 위를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겨우겨우 수도권 대학의 무용과로 진학을 했죠. 집안의 모든 시선은 이복 오빠에게 쏠렸고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반면 전 그저 변두리 학교를 다니는 제법 예쁜 여대생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오빠는 본인이 첩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겁이 났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공부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의대 예과에 다니고 있을 무렵 전 생리를 건너뛴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력을 정리하다가 무려 3달 동안 그런 것을 알고 병원을 갔습니다. 고작 22살이었던 제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기가 막히게도 임신이라는 거였습니다. 한참 사랑하고 사랑받을 나이에 이복 오빠의 아기를 가졌다는 건 수치스럽고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수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울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배라도 불러오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의대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어렵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아프다고 하고 일주일간 쉬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독립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안 그래도 학교가 멀어서 집에서 자가용으로 통학을 했는데 자취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하니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해주셨죠. 모든 가정과 가구가 갖춰진 오피스텔이라 친구들도 종종 놀러와서 간단한 파티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밤에 악몽을 꾸면서 죽은 아기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달려드는 환상을 보게 되었죠. 나중에는 환청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수심이 들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이 지경인가 싶을 정도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든 이 끔찍한 괴로움을 되갚아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내온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용돈은 넉넉히 주셨고 그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쌓여갔습니다. 일단 사람을 사서 이복 오빠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본과에 올라갔는데도 공부하면서도 꽤나 이름 있는 집안의 딸과 연애를 한다는 것은 알게 되었죠. 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았어요. 꽃다운 나이에 몸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졌고
어느 남자를 봐도 자신감 하나 없었는데 저를 괴롭힌 그 인간은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복 오빠의 여친이 누군지 알아내서 똑같이 해주겠다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지는 순간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 이복 오빠를 흠씬 두들겨 패고 여친을 보는 앞에서 추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인간 다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둘 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해 주어 살아났다고 제가 고용한 사람이 전해주더군요. 장소도 기가 막히게 CCTV가 드문 한적한 길가였기 때문에 전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정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이복 오빠를 질투한 몇몇 여자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증거가 없어서 뭐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그래도 그 일로 오빠도 충격이 컸는지 여친과는 헤어지고 군대를 가버리더군요. 저희 집에서 그 여친 집안에 거액을 들여 보상해 주었다고 측근이 알려주었죠. 그러다가 군대에서 잠시 휴가를 나와 집에 왔다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본가를 배회하는 어떤 여자를 보게 된 것이었죠.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보니 하루는 그 여자들만 계속해서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복 오빠의 생모더군요. 돈이 떨어지니 아버지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온 것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누군가가 나오는데 바로 제 엄마였고 엄마는 그 여자에게 구정물을 한 바가지 뿌리더니 한 번만 더 주변에서 얼쩡거리며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죽여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엄마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고 있는데 그 여자도 지지 않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데려다가 키웠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비리 저지른 것은 다 알릴 것이고 이복 오빠와의 정치까지도 본인이 다 까버릴 거라고 소리를 지르니 엄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자는 그렇게 건물 하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한바탕 집안을 쑤시고 있던 날 엄마와 아버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쇼윈도 부부였으니 서로 간에 정이 있을 리 만무해서인지 싸울 때도 급이 달랐습니다. 골프채나 뭐 별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너무 흥분한 아버지가 좀 심하게 엄마의 몸을 골프채로 치료하는 것을 본 순간 저에게는 소중한 엄마였기에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세게 얻어맞아서 했는지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비장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전 아버지께 당당하게 제 몫의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살린 거나 마찬가지여서였는지 당장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 변경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몫의 유산과 현금을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한인들이 없는 곳에 터를 잡아 심리상담을 학부로 다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과는 자유로운 토론이 저에게 맞았고 어릴 적부터 외국을 자주 드나들어 언어 소통이 활발해서인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좋은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제 과거는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다만 잃어버린 아이에게 죄책감은 남아있어 그와의 스킨십이 어려웠지만 서서히 극복해 나가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군의관을 마치고 병원에서 일하려던 시기에 음주운전 차량에 몸을 다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입원만 하면 나아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집안은 난리가 났고 한국에서 해결이 안 되자 미국 병원의 유명한 신경과에 입원을 해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죠. 뭐 평생 안 보고 살아가려 했는데 미국까지 왔다고 하니 전 망설이다가 처음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데
돈으로도 그 어떤 명예와 권력도 소용없는 일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그런 두 분이 안쓰럽긴 해서 회복실에서 깨어나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제가 간호할 테니 두 분은 가서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실에 저와 오빠 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잊으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 인간의 얼굴을 보니 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전 과거에 당했던 사실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또 한 번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 일을 잊겠습니까? 그래서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아픈 건 알지만 그래도 나한테 한 번쯤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이 없더군요. 뭐 저도 대답을 기대하고 물은 건 아니었으니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죗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나마 신께서 살려주셨으니 다행이지. 제 이야기를 듣자 그놈은 그래도 분했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화를 내고 싶었겠지만 기운이 있을 턱이 없었죠. 그렇게 전 병실 문을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로 전 오빠와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걷기 연습을 하고 있다는데 호전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지 않아 오빠의 생모도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엄마는 조금이라도 평온을 찾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을 파탄낸 두 인간의 인생은 쓰러져 갔습니다. 전 이제 뒤를 돌아다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앞만 보고 걸어가 보려고요. 그리고 정말 보란듯이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이야기들을 다 뱉어버리고 가벼워지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